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현대 시조로 만나는 길 위의 인문학이라는 강의를 나누고자 한 이송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지난해에도 여러분과 함께 가람시조 교실을 해서 만났을 거예요. 그때도 아마 이렇게 촬영을 통해서 만났죠. 작년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가 코로나를 실감나게 경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는 또 여러분 코로나의 각종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또 우리가 정말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이게 무슨 일인가 싶을 정도인데 일상의 회복이 점점 이제 이루어지면서 회복되고 있으면서 우리에게는 또 그 일상의 회복 못지않은 코로나 확산이 굉장히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건강을 좀 챙기면서 살아야 되는 이 시기가 됐습니다. 어, 갑자기 이제 알베르 까뮈의 페스트가 또 생각이 나는데요. 네, 거기서 이제 의사 리유가 이런 말들을 했었죠. 예, 같이 죽든지 같이 살든지, 제가 정확한 문구는 기억을 못하지만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결국 우리는 나 혼자 산다고 되는 게 아니라 서로 우리를 살려야지 내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기에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서로 조심히 다닌다면 또 이런 코로나쯤은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단단하게 우리가 더 서로를 또 챙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코로나 시국이라 그런지 어디 돌아다니시기도 좀 무섭잖아요. 대학가도 여전히 비대면이고요. 제가 이제 계절학기 수업을 들어가는데 계절학기 때부터는 대면을 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걱정들이 다 이렇게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여튼 여러분, 이 코로나 시국에도 우리가 또 마음을 다잡고 또 우리의 일들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서로를 살리는 길이 되지 않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서 또 마음을 또 다 이렇게 펼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오늘 현대 시조를 통해서 우리나라 여러 곳을 둘러볼 수 있는 시간을 좀 마련을 했습니다. 현대 시조라고 하면 여러분 그냥 시조, 고전 시조랑은 다르다는 느낌 당연히 드시겠죠? 이런 여러 가지 다채로운 모습들도 경험을 하시면서 또 우리가 또 그동안 여행을 또 못 가시잖아요. 국외로도 당연히 못 가지만 국내도 마음 놓고 갈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인데 이런 상황들을 여러분 좀 더 위안을 삼으시라고 제가 오늘 현대 시조 양식을 통해서 이 우리나라 곳곳의 풍경들과 그리고 이미지 그리고 역사적 사건들을 좀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또 아픈 곳이 많아요. 제가 물론 그곳을 다 다루지는 못했어요. 제주의 4.3, 광주 민중항쟁, 5.18, 그리고 뭐 여순 사건도 있고 다양하지만 제가 다는 못 다뤄드리고 제주와 광주 이야기도 중심으로 좀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이는 배경 화면은요, 여러분, 제가 지난 여름에 목포에서 케이블카를 탔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고화도로 가는데 그 중심에 이게 또 이때가 해질 무렵이 또 가장 아름답다 그래서 제가 또 시간대를 맞췄어요. 그래서 돌아오는 길을 위에서 찍은 거예요. 케이블카 위에서 찍은 건데 굉장히 멋있지 않나요? 네,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서 사람 많이 모이지 않은 시각에 여러분들도 한번 가보시면서 위안을 삼아 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배경으로 좀 깔아본 거고요. 네. 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저는 2003년에 조선일보 신춘문예 시조부문으로 등단을 하였습니다. 이때만 해도 제가 20대였네요. 네. 20대다 보니까 20대가 이 젊은 사람이 왜 시조를 써? 무슨 시조?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물론 시조 장르에 대한 오해가 여전히 우리나라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오해로 인해서 불러오는 질문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고전 시가의 한 장르로서의 시조를 생각하시다 보면 또 이렇게 우리가 또 생각할 수 있거든요. 당연히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을 했었죠. 시조를 우연히 제가 접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제 소설을 습작하고 있었고 자유시를 쓰고 있었는데 네, 어떤 선생님을 통해서 시조 양식을 좀 경험하게 되고 네, 좀 써봤는데 처음에는 멋모르고 쓰니까 굉장히 별거 아니라는 생각에 굉장히 쉽게 썼던 것 같아요. 아, 근데 그것이 금방 이게 아니구나라는 느낌을 갖는 데는 생각이 오는 데는 얼마 걸리지 않았어요. 이 정형이라는 틀 안에서 자유롭게 시상을 구사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쓰면 쓸수록 지금도
어렵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글자 맞추기 식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서 뭐 쓰면 쓸 수 있겠다라고 너무 오만하게 생각했었던 것들이 나중에는 그것이 아니었구나라는 반성과 성찰로 인해서 오늘날까지도 여러분 뭔가 막연한 어떤 것들을 품고 있었던 거를 제가 깨닫고자 하는 차원에서 시조를 계속 쓰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시조 논문을 좀 쓰면서 시조에 대한 그 잘못된 오해들을 생각들을 좀 바로잡고 싶었었던 것도 제 욕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까지 저는 시조를 잘 지켜가고 있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평론을 쓰고 있습니다. 열린시학이나 현대시학 등으로 평론 활동을 하고 있어서 현재 평론집이 좀 있고요. 제가 작년에 고3문학대상을 받았습니다. 좋은 분들께서 또 추천을 해주셔서 제가 좋은 기회를 얻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더욱더 저는 시조에 이바지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만하게 생각했던 그리고 너무 쉽게 생각했던 초창기의 어떤 마음들은 젊었을 때 가졌던 그 조금 그런 마음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시조를 좀 지켜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평론집하고 시집을 몇 권 가지고 있고요. 현재는 전남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대학에서 수업을 한 지 한 20년 가까이 이제 돼가는 것 같아요. 학생들에게 제가 수업 시간에 글쓰기 시간을 통해서 특히 시조를 경험하게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언젠가는 제가 그러한 그 강의도 진행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요즘에 이제 SNS 시대 짧은 시 대안으로서 단시조, 이래서 이제 디카시조라는 말들도 쓰는데요. 이런 그 단시조, 짧게 이제 한눈에 소통하는 방법들, 시조는 또 자유시보다 굉장히 짧은 시형 안에 완결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학생들과 같이 공유를 하면서 시조를 또 은근슬쩍 제가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하고 함께 움직일 곳은요. 네. 먼저 이제 이고장 익산, 가람의 고향이죠. 이고장 익산의 얘기를 먼저 하면서 가람 선생이 현대 시조를 어떻게 바로 잡았는지 그리고 시조 부흥을 어떻게 하셨는지 얘기를 잠깐 드리고자 합니다. 많이들 아시겠지만 그래도 이제 우리가 시조 이야기를 하면서 가람 선생 이야기를 빠뜨릴 수는 없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이제 해남에서 출발을 해서 목포로 이어지고 그리고 광주로 넘어오고요. 그리고 또 멋있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시조를 쓰는 분들이 간절곶에 관한 작품들을 굉장히 많이 썼어요. 그래서 간절곶에 또 우리나라에서 보는 유일한 이국적인 풍경이 돋보이는 곳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곳을 또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대표 오래된 습지, 그 매덕년, 전에 습지 이렇게 해서 유일하게 자연 그대로 보존하고 있다고 하는 우포늪을 갔다가 마지막으로 제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런 구성으로 제가 여러분과 오늘 짧게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알차게 여행을 떠나보고자 합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보라색 시집은 제가 작년에 냈던 수많은 당신들 앞에 또 다른 당신이 되어 라는 시집입니다. 수많은 당신들 앞에 또 다른 당신이라면 어떤 의미가 굉장히 깊다는 걸 느끼실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에게는 제 존재가, 저에게는 또 여러분들의 존재가 그런 존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의미를 좀 새겨보면서 가람 선생을 만나기 전에 여행에 대해서 잠깐 제가 몇 자만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여행을 떠날 각오가 되어 있는 자만이 자기를 묻고 있는 습관에 마비에서 벗어나리라. 무슨 명언 같잖아요. 잠언 같은데 어찌됐든 일상에서 묵고 있는 자기 습관들에서 이제 습관의 마비에서 벗어난다는 거잖아요. 여행은 하나의 전환점을 만들어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전환점, 일상을 잊고 전환점, 좋은 전환점이 되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여행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요즘 우리가 외부로 여행을 많이 못 가다 보니까 내면 여행을 많이 떠난다라는 얘기들도 있는데 이 내면 여행도 몸이 같이 움직여야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문 밖에 바람 쐬러 잠깐 가는 것도 여행일 수 있겠지만 굳이 붙이면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를 이렇게 작품으로 여행해 보는 것도 꽤 멋진 여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둠이 밤의 부재라면, 빛의 부재라면, 어둠이 빛의 부재라면, 어둠 속에서는 빛이 없잖아요. 그쵸? 찾을 수가 없어요. 어둠 그 순간만이 느끼는 건데, 여행은 일상의 부재예요. 여행을 가서
아, 나 집에서 뭐 안 했는데 이런 거 생각하는 것보다는 어떤 그 순간에 충실하자라는 의미에서 붙여진 명언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풀리지 않는 난제로부터 도망하고 싶을 때, 그죠? 어떤 소란한 일상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을 때, 그리고 홀로 고요한 시간을 갖고 싶을 때, 예기치 못한 어떤 그 상황들에 대해서 깨달음을 얻고 싶을 때, 네, 그리고 뭐 일상을 조금만 벗어나고 싶을 때, 예, 어쨌든 여러 가지 이유로 이 여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굉장히 좋고요. 마음 맞는 분들과 함께 가보시는 것도 추천드리지만, 오늘처럼 저와 함께 이렇게 여행을 떠나시는 것, 현대 시조로 여행을 떠나시는 시간도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이곳은 익산 가람 이병기 선생의 생가 수우제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얼마 전에도 여기를 또 다녀왔습니다. 제가 제2회 가람 시조문학상 신인상 수상자이기도 하거든요. 오래됐네요. 그것도 12년 전이네요. 여기 텐마루에 앉아서 그 밥도 먹고 이랬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요즘은 코로나 시국이라서 그게 어려운데 그 코로나가 있기 전에는 저희가 행사를 하면서 여기서 밥도 먹고 뭐 이야기도 나누고 막걸리도 한 잔씩 하고 이러던 풍경들이 있었는데요. 추억이 될 것 같은 느낌이네요, 이제. 가람 선생님의 모습입니다. 가람 선생은 1891년에서 1968년까지, 네, 네, 그 생애 기간이 이런데, 제가, 한 두 달, 한 달쯤 전에, 한 달 반인가요? 그쯤 전에 이제 전주를 갔었죠. 전주를 가서 가람 선생 탄생 100주년 해가지고 세미나를 하러 갔었습니다. 이게 아니 100주년이 아니 백인의 자화상. 예. 근데 이제 거기는 그 백인의 자화상 해가지고 굉장히 의미 깊게 행사를 1년마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 전북이 빛낸 백인의 자화상 중에 가람 선생이 들어가 있으셔서 저뿐만 아니라 한 네 분 정도가 같이 유튜브로 생방송을 진행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와준 분 중에 한 분이 가람 선생님의 손자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손자분이 또 들려주는 얘기들도 좀 듣게 되고 또 그 이야기 속에서 만나는 가람 선생은 또 우리가 이렇게 학문적으로 알고 있는 모습만은 아니잖아요. 어머니에게서 들은 얘기들, 그래서 좀 더 이제 일상적인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지 못한 얘기들도 있어서 좀 흥미로웠던 기억이 나고요. 이렇게 오래 그 문학적 가치를 가지고 계신, 그리고 꼭 문학적 가치뿐이 아니라 문학이만 있었던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다양한 분들을 조명할 수 있는 조명할 수 있는 그런 그 시스템도 되어 있고 또 조명하기 위해서 다양하게 또 프로그램도 조성했을 건데 이런 모습들이 정말 의미 있어 보였습니다. 가람 선생은 시조만 썼던 분은 아니잖아요. 예, 평론도 하셨고요. 그리고 최남선과 이은상 등과 함께 시조 부흥 운동을 일으켰었습니다. 우리는 그때 뭐 물론 나중에 이제 일본의 민족 말살 정책도 있고 또 뭐 창씨개명 하라 그래서 한글 못 쓰게 하고 이런 것들도 좀 있었는데 한글 보급 운동 등뿐만 아니라 그 조선문학회 사건으로도 연루되기도 했었던 옥고를 치르시기도 했고 그래서 어쨌든 우리말로 그러니까 우리말로 그 시를 써야 한다, 글을 써야 한다, 말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던 그런 신념이 굉장히 강하던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실제로 말로만 하신 게 아니라 실천적으로 도모를 했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그 가람의 정신 세계가 신문을 통해서도 좀 알려졌고 그것이 이제 또 우리 말을 살리는 길이 시조라고 하는 전통적인 장르, 우리 장르를 지켜내는 일이고 그 안에 담아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조선문단을 통해서 등단을 하셨습니다. 한강을 지나며라는 작품으로 등단을 하셨지만 예, 시조만 쓰신 거는 아니셨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난초를 굉장히 좋아했던 시인인데요. 이따 제가 거기에 대한 에피소드를 살짝 들려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네. 시조란 무엇인고에서 이제 아주 유명한 부분입니다. 내용을 참신하게 하고 충실하게 하자는 것이고요. 구조도 좀 변형할 수 있어야 되고요. 조구법을 선택해야 한다는 이런 부분인데 사실 우리가 고전 시가에서 현대적으로 이 현대성을 수용해야 되는 부분에는 내용적인 부분도 있지만 좀 형식적인 부분,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그 뭐랄까 가로 형식으로 해서 행구분 없이 연구분 없이 이렇게 썼던 것들을 좀 변형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좀 제안하고 있는 거죠. 네. 가람 선생님의 동상이고요. 그래서 시조는 혁신하자라고 해서 동아일보에 글을 발표한 것을 핵심을 추려보면
이렇게 6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네, 그래서 사실 감정을 표현하자라는 거고요. 예전에는 뭐 임금에 대한 연군 지정 뭐 이런 거 있었고, 뭐 그리고 뭐랄까요? 또 이렇게 사랑에 대한 얘기 뭐 이런 것들이 있었고, 뭐 아무튼 한정돼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지금 이 순간의 사실 감정을 표현하라는 것이고, 취재의 범위를 확대하라는 얘기는 그만큼 소재가 다양하다는 거죠. 다양한 소재를 취할 수 있는 거죠. 나는 난에 관해서 쓰고 싶으면 난에 관해서 쓰는 거고, 그리고 컵에 관해서 쓰고 싶으면 컵에 관해 쓰는 거고, 뭐 그런 건데 예전에는 그게 한정돼 좀 있어서 조금 넓게, 폭넓게 좀 소재 발굴에 힘써라는 얘기로 하지 않았나 싶고요. 용어의 수심, 격조의 변형, 그리고 연작형 쓰는 거. 이게 연작형의 경우에는 우리가 쭉 연시조 쓰는 거 있잖아요. 내용을 길게 이어서 쓸 때 각각 소장, 중장, 종장을 이렇게 계속 쭉 이어서 쓸 때 외수식을 쓸 수도 있다라는 건데 각 수마다 완결된 형식을 갖고 있으면서 전체적으로도 완결돼야 한다는 그 의미의 완결성 가운데서도 이루어지면서도 의미의 완결성이 있으면서도 가능한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뭐 쓰는 법과 읽는 법입니다. 예전에는 여러분 시조는 노래 부르는 거였어요. 노래로서의 시조가 읽는 시조로 변형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읽었을 때 문학 작품으로서의 시조를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죠. 여기 이곳은요, 위쪽에서 지금 내려다보는 풍경이잖아요. 가람문학관입니다. 가람문학관. 시조 형식은 난감하고 우원한 귀족문학인 것이 아니에요. 이제 귀족적인 것이 아니고 굉장히 명료하고 평이한 대중문학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귀족적인 것만이 아니다. 한정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해서 시조혁신론의 일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만 잠깐 볼게요. 이거는 시인 정지용 아시죠, 여러분? 시인 정지용이 했던 말 중에 하나예요. 시조 제작에 있어서 양과 질로서 가람의 오른편에 대적할 만한 앉을 사람은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네, 천상 시인이다. 천성 시인이로서 넘치는 창공을 타고난 것이 더욱이 가람과 맞서기 어려운 점인가 하노니 라고 돼 있죠. 네, 그래서 가람의 옆에 감히 앉을 만한 사람이 없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정지용이 이런 말을 하죠. 예, 더욱이 확고한 언어적인 토대와 고가요의 조예가 가람으로 하여금 더욱더 시조 제작의 힘과 빛을 아울러서 얻게 한 것이다. 그래서 그의 시조는 굉장히 어떤 경건한 힘이 있고, 우리가 이렇게 교과서로 삶을 만한 엄청난 힘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대 시가와는 확연하게 구분되는 현대성을 구현하고 있고, 그리고 자연적인 것, 그리고 이런 철저한 리얼리티에 천일조한 그런 그 점으로서 차라리 근대 시정신으로서 시조 재건에 열렬한 의도에 예, 감동받게 한다. 이런 얘기죠. 네. 정지용 시인이 이제 가람 시조집의 발문에 썼던 내용이에요. 가람 시조집 발문에 쓰면서 가람에 대한 찬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기는 가람 선생, 제가 감기는 아닙니다. 네, 살짝 기침이 나올 때는 물을 좀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가람 선생의 동상이 또 하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가람 이병기 선생의 얘기들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시조의 내용을 또 혁신하되 그 표현 면에서는 방법에 있어서는 예, 또 객관적으로 객관적인 서정을 좀 얘기하자는 거, 자기 주관으로서가 아니라 객관적인 서정으로서 얘기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절실한 감정 같은 것 또는 색채가 가득한 감정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것은 다 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계십니다. 네, 여기는 이제 조선말로서 조선말답게 조선인답게 조선말로서 써야 되는 건데 이것을 우리의 전통 양식인 시조 양식에 담아내자라는 것이고요. 우리는 그 신념을 지키면서 가져야 한다라는 얘기들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네, 당연한 얘기들이고요. 제가 많이 했던 얘기들입니다. 시조는 혁신하자가 워낙 유명한 기사라서요. 많이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난초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이병기 선생은 난초를 무척 사랑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난초가 수십 종이 있었는데 이 자식들을 뭐라고 해본 적이 없대요. 근데 한번 딸이 큰 딸인가요? 딸이 어떻게 움직이다가 난초 화분을 쓰러뜨려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많이 화를 내셨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자식보다 난이 더 중요한가? 이런 질문을 하게도 되는 그런 것이 있다고 합니다. 난초가 난이 굉장히 키우기가 좀 힘들어서, 음, 손질하기가 좀 힘들다고 하던데요. 그 손질하기 힘든 난을 꾸준히 갖고 오시다가 다 이제 죽고 몇 개만 남았는데 딸 되시는 분이 관리를 하고 계신다고 얼마 전에 제가 유튜브 방송에서 본 적이 있어요. 한 손에는 책을 들고요. 졸다가 선뜻 깨요. 네, 책을 들고. 근데 드는 별도 비껴가고요. 서늘바람이 이로워요. 아, 네. 서늘바람이 이로우니까 난초가 두어송이 벙글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난이 피어요. 난의 개화를 보여주는 거죠. 서늘바람이 이어오면서 예, 졸다가 선뜻 깨고 난의 향기에 손도 잠도 깨지만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약간의 해설을 좀 붙여보았습니다. 책과 난초가 이제 겹쳐지면서, 예, 그리고 이제 그 졸음을 깨잖아요. 졸음을 깨어나는 것, 이거하고 교차하는데요. 별과 서늘바람도 한순간에, 네, 한순간에 밀려오게 되고, 비로소 개화가 이루어지는 이 순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 굉장히 그 상황에 대한 우리가 이미지를 그릴 수 있는 그런 작품이었고요. 이 작품은 좀 다릅니다. 방금 보여드렸던 작품이 이제 초기의 작품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것은 아마 조선어학회 사건으로 인해서 옥고도 치르고 난 후에 이제 쓴 작품이고 해방이 되기 전이기 때문에 제목에서부터 해방을 보지 못한 상태에서 그 감옥에 갔다 오고 정말 힘든 상황이라 가람으로 치면 후기 시조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갈아두었던 지금 보시면 붓도요. 거의 다 종이 먹어버려요. 갈아두었던 붓도 종이 먹으면 굉장히 좋지 않은 거잖아요. 난도 향을 잃어요. 그리고 수선도 자취가 없어지고요. 그쵸? 고문 거마저도 귀가 절로 어두워져 버려요. 그런 상황이 생기잖아요. 다 좋지 않은 상황이에요. 이제 식민지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 보니, 예, 이런 뭐 기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쵸? 그래서 이 시조는 이제 당대 역사 현실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이 반영되어 있는 작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어둑어둑한 이미지들이 좀 깔려 있는 모습이고요. 네, 아까 제가 한 번씩 언급했지만 반복해도 지나지 않을 내용들 가람 선생이 얘기했던 모습입니다. 어, 2번을 좀 보시면요. 시어에 대한 강조는 노래로서의 시조가 아니라 글로 쓰는 시조에 대한 요청하고 연관이 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낭송을 하기 위한, 그러니까 노래를 부르기 위한 가사로서의 시조가 아니라 이제 그 문학으로서의 시조를 요구하게 된 것이죠. 가람 선생은 이제 시조 혁신론을 제시를 하면서 온몸으로 그 흐름을 좀 보셨죠. 술을 굉장히 또 좋아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이 술을 드시고 강의를 하면 원래 이렇게 약간 이렇게 조금 말이 더듬더듬 하셨는데 술을 드시고 강의를 하면 굉장히 매끄럽게 강의를 하셨다 그래요. 그래서 가람의 강의를 들으려고 창밖에서도 그리고 저 멀리서도 오고 밖에서도 듣고 이랬었던 제 강의는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자, 이번에는 해남 땅끝으로 가보겠습니다. 해남 땅끝은 정말 유명한 시인들을 많이 발굴한, 많이 낳은 곳이기도 합니다. 뭐, 시조 쓰시는 분으로는 윤금초 시인, 그리고 이지엽 시인도 있지만, 또 자유시 쓰시는 분들은 황지우 시인부터 굉장히 많고요. 예전에 고정이, 그리고 여러분 해남 윤선도의 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네, 여기는 지금 해남 땅끝. 윤금초 시인은 해남이 고향이기도 하면서 해남 윤씨, 그러니까 그 고산 윤선도의 그 윤씨의 맥을 잇고 있습니다. 반도 끄트머리 땅끝이라 외진 골짜기 풍경들을 쭉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 윤금초 시인은 해남 나들이부터 시작해서 땅끝 해남에 관한 얘기들을 노래한 시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해남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작품에 담고 있는 예, 시인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작품은 낭송가, 예,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오프라인에서 수업을 했다면 낭송을 제가 들려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낭송을 아마 들려드렸을 시간이 있을 것 같아요. 낭송가들이 굉장히 많이 낭송을 하고 또 좋아하는 시 중에 한 편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과 만약에 얼굴을 보게 되면 아마도 제가 그것을 공유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지금 보시면 사투리, 전라도 사투리가 고스란히 살아 있습니다. 이 시에서의 배경은 수녀가 된 딸을 그리워하면서 이 노모가 해남에 혼자 남아서 그 뭐 편지를 쓰는 내용이에요. 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뭐 중간에 제가 좀 중략을 했습니다만 서울 가는 인편에 쌀을 쪼꼬아 붙인다라고 하고 오빠는 언제 갔는지 지난 명절 뒤로 기별이 없다. 너는 잘 지내냐? 너는 하느님하고 결혼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리고 혼자서도 잘 견디라고 했는데 먼저 간 아버지 생각도 끈끈하고 니네들 생각도 끈끈하다. 어머니들 생각이 다 이러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뭉클해지는 작품인데 그것이 또 이 노모의 어조로 고스란히 이제 그 목소리가 고스란히 전해지거든요. 전라도 방언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오히려 더 감동을 자아내는 것 아닐까 생각하고요. 지금 여기는 초장입니다. 여기는 중장이 늘어나는 어, 중장이 늘어난 사설시조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래서 여기도 보면 복사꽃 피어서 환하게 지금 복사꽃 핀 환한 그 풍경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살던 집에. 근데 혼자 보려니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같이 이제 그리운 거죠. 가족에 대한 그리움도 있을 거고, 자식에 대한 그리움도, 남편에 대한 그리움도 있을 거고. 네, 그래서 이런 애잔한 풍경들이 이 곳곳에 담겨 있습니다. 해남은 저희가 이제 살짝 건너오고요. 목포 바다를 품은 시에서 목포. 여기는 목포대교예요. 목포는 이제 제가 그래도 가까이 많이 있으니까 아까 그 케이블카도 타러 가고 이랬던 곳이기도 합니다. 목포의 바닷가 밤 풍경의 모습인데요. 여러분 이거 떠올리시면 무엇이 그려지시나요? 보고 계시면. 네. 목포 바다라고 하는 사설시조입니다. 제가 아마 이게 한 면에 넣으려고 제가 이렇게 슬래시를 그었는데요. 엔터 치신다 생각하시면 돼요. 횡구분하는 표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목포 바다라고 하는 박정호 시인의 작품이고요. 예, 여기도 중장이 늘어난 사설시조 형식입니다. 여기 작품의 내용은요, 바다. 여러분, 그러니까 바다는 굉장히 여러 가지 면들을 줘요. 그 의미를 줘요. 생업을 위해서 그 바다를 생업의 터전으로 삼아서 뛰어드는 분들이 계신가 하면, 그래서 굉장히 또 삶을 잘 지탱해 가시는, 이끌어 가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또 목숨을 앗아갈 수도 있는 위험한 곳이기도 해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바다를 통해서 생업을 이어가시는 분들의 얘기들을 끈끈하게 다루고 있는 작품입니다. 목포바다는요, 바다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삶을 유지하고 또 동력을 얻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희귀동소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네, 기쁨도 꺼려하는 대상도 한 곳에 있다라고 하는 얘긴데요. 예를 들어 볼게요. 전쟁터는요, 장수에게 명예를 가져다 주는 장소기도 합니다. 곳이기도 하죠, 전쟁터는. 근데 어때요, 여러분? 전쟁터는 자칫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곳이기도 해요. 그쵸? 네. 그러니까 그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거죠. 바다도 같은 개념이에요. 바다에서도 먹고 살려면 바다로 나가야 해요. 근데 풍랑을 만날 수도 있고, 아무튼 어쨌든 위험하단 말이죠. 배가 뒤집힐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같이 공존하는 곳인데, 이들의 삶을 그린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바다를 배경으로 한 소설을 읽게 되면 남편이 나가서 기별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런 작품들이 꽤 많은데 굉장히 현실적으로 다뤄진 부분입니다. 자신의 생과 사가 바다에 다 맞물려 있다라는 내용이에요. 네, 스스로에게 바다는 기쁨과 또 기쁨의 장소이면서 동시에 공포의 장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아이러니라고 하잖아요. 이런 아이러니는 바다가 품고 있는 특징이 될 수 있습니다. 삶의 진실과 또 기쁨과 두려움이 모두 함께 녹아든 장소가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화자는 생존을 위해서 어떠한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습니다. 네, 일생을 바다를 일구면서 살아온
예, 이런 그 사람들의 소금기 가득한 네, 삶들을 마주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아마 이 목포 바다가 탄생하게 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가 이제 답사를 간 적이 좀 있어서 근데 저희랑 같이 움직였던 분 정혜숙 시인인데요. 유달산에서 하루를이라는 작품입니다. 유달산은 이제 뭐 높은 산은 아니고 예, 이렇게 산책하듯이 올라갈 수 있는 산이라고 하잖아요. 네, 동백이 울음을 참으려고 애써 길을 여는 곳이라고 예, 유달산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숨은 듯 모로 앉은 늙어가는 촉 한 채가 있고요. 도무지 원망을 모르는 알 수 없는 그녀처럼 그렇다는 거죠. 네. 흐리는 담장 너머 만리 밖을 더듬거나 매양 파도가 쓰는 편지나 고쳐 읽지. 푸르는 이랑이랑들 지치도록 읽고 있어요. 네, 파도바람이 파도자락이 보이겠잖아요. 저기 보이는 고화도 제가 아까 케이블카타하고 갔다는 고화도 지척의 작은 섬, 손 뻗어서 닿을 듯한 다시 한번 멀어지는 서랍을 닫아야 한다. 저녁은 길고 멀다. 네. 풍경이랑 같이 해서 좀 담아봤습니다. 서정적인 이미지가 살아있는 작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 여기 목포는요,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어요. 임채선 시인이요. 목적 부은 그녀가 있다. 목포라는 말 속에는. 그렇게 들리시나요? 네. 아, 그러신가요? 네. 지금 여기 보시면 잠시만요. 사막도, 그러니까 유달산에는 사막도라는 사막도에 대한 전설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유달산에는 무예를 닦던 한 남자가 있었어요. 근데 세 여인이 그 한 남자를 짝사랑을 했어요. 근데 이제 무예를 닦는데 방해가 될까 봐서 이분이 이제 그 무예가가 뭐를 하냐면 이 여인들을 셋 다 활을 쏘아서 죽여버려요. 근데 학이 돼서 날아오르니까 그 세 학을 또 다 죽여버립니다. 활로 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학의 시신이 떨어진 곳에 이제 섬이 솟았대요. 네, 이것을 우리는 사막도라고 하는 전설을 예, 보게 됩니다. 네, 그래서 사막도에 대한 얘기들을 좀 하면서 예, 이렇게 해주고 있는 부분이에요. 활시위도 온다던가 이런 부분들을 못다 이룬 사랑이라면 네, 학이 된 여인들이 사막도 여기 나오잖아요. 사막도를 낳을 동안에 바다는 윤술은 이렇게 햇빛에 반짝반짝하는 어, 그 물결이에요. 네, 빛에 예, 바다는 윤술을 풀어서 파도 소리를 감추고 네, 이렇게 되는 작품입니다. 네,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 제가 그 사진을 위해서 또 이렇게 관망하는 사진을 좀 올려드렸고요. 네, 이런 작품들이 또 목포하면서 또 이렇게 전설을 끄집어내고 또 이렇게 뭐 자연스럽게 풍경들을 좀 가지고 오고 하는 작품들이 굉장히 좀 났습니다. 마지막이 좀 압권이죠. 꼬리 긴 남도 사투리에 백고동이 출렁댄다. 네, 현실감이 좀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자, 이제 오늘의 또 이제 제가 거주하고 있는 광주입니다. 광주 하면 여러분 5월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무등의 정신도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이 무등의 정신들을 하고 광주에 대한 이야기들을 저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무등산에서 한참 살았어요. 네, 아니, 뭐 또 그렇게 얘기하니까 산을 뭐 어떻게 뭐 이고 산 건 아니고요. 어, 초등학교 6학년쯤 됐을까요? 이제 아버지가 너무 많이 이제 아프셔서 그 조금 공기 좋은 곳으로 이사를 갔어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공기 좋은 곳을 찾는 가운데 네, 그 무등산 자락에 예, 좋다더라 해가지고 무등산 자락에 집을 짓고 살았고요. 한 20년 얼마나 됐을까요? 20년 더 살았네요. 제가 25년도 더 살은 것 같은데요. 아니, 그렇게 또 얘기하면 또 여러분 또 횟수를 또 생각하고 계실까 봐 꽤 오래 살았습니다. 어, 정확하게 계산이 안 되네요, 갑자기. 네. 20년도 훨씬 더 살았겠죠. 제가 중고등학교, 대학교도 거기서 나왔고, 그래서 제가 늦게 이제 결혼을 하면서 나오게 됐는데, 결국 이제 아버지는 거기서 돌아가셨지만 오랫동안 버티던 곳이었고, 저희가 다 성장한 곳이기도 해서 이 무등산에 대한 애착이 또 남다르게 있기는 합니다.
무등산은 이제 보통 산을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기는 해요. 자기 존재를 쉽게 드러내지 않는다. 그리고 모든 감정을 품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무등산은 광주의 슬픔, 그리고 기쁨, 등을 다 품고 있었던, 그러나 그것을 말하지 않고 품고 있는 산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무등산의 얘기를 하기 전에요. 또 이런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도심 속의 꼬마가니역 극락강역이라고 제가 지금 좀 적어놨잖아요. 지금 사진들 좀 보여드리고 있는데 여기는 극락강역의 내부인데요. 극락강이 있어요. 광주에서. 예, 근데 광주에 이렇게 흘러가는 거기에 이제 작은 간이역이 있죠. 지금이야 이제 그런데 옛날에는 기차들이 다녔었고 지금도 하루에 아니 뭐 선다고 해요.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이제 이벤트도 많이 하고 하는 곳인데 여기 극락강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정말 간이역들은 정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극락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에서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광주의 서창을 지나면 서창이라고 하는 서창 입구 쪽에 극락강이 있거든요. 극락교를 지나게 되겠잖아요. 극락교, 예, 서창 둔치 억새꽃처럼 흔들리는 불빛처럼 흐르는 영산광이를 무심히 건너다 보면 아득한 먼 천국으로 들어가는 듯하구나. 네. 그러니까 천국으로 가는 것 같은 거죠. 극락세계라는 말을 우리가 하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 평생 무거운 소명을 되새기는 이름처럼 나오죠? 이름지다. 예, 예, 잘못 읽었네요. 네. 이름자다. 되새기는 이름자다 나오잖아요. 평생의 소명. 여기도 보면 밀어내고 끌어안는 희망이 애잔한 곳이고요. 그리고 우리 광주는 빛고울이에요. 빛고울. 빛을 길어 올리면서 광주에서 꿈꾸기. 세속으로 하루에도 몇 번씩 극락교를 건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극락이라고 하면 극락의 세계는 불교에서 이야기하기를 이제 모든 번뇌가 끝나고 불꽃이 피는 모든 번뇌의 불꽃이 모두 꺼져가지고 궁극의 진리를 깨닫는 곳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잖아요. 궁극의 진리를 발견하는 곳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그런 세계를 극락이라고 합니다. 네, 한자를 그대로 풀어보면은 최고의 기쁨이면서 기쁨의 최고치라는 표현이 될 텐데요. 그 아래 놓인, 그러니까 이승과 저승을 가르는, 그러니까 강이 그 경계가 되는 거죠. 그 아래 놓인 강은 이승과 저승을 가르는 경계의 강이 되는 것이죠. 그 강을 건너게 하는 다리가 극락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리를 건너면 천국의 세계가 온다는 거고요. 이것은 이제 우리가 막연하게 희망을 품어주는 것이죠. 아까 그 서현정의 시에서 보면 우리의 희망일까라는 의문이 들게 하죠. 광주는 빛고울이에요. 그래서 죽음의 순간에도 이승에서 저승으로 넘어가는 터널을 통과하고 이제 하는데요. 그 터널 너머에 빛이 있다고 합니다. 강렬한 빛. 이걸 우리 광채를 본다고 하는데요. 그 빛이 자신을 포근하게 감싸는 느낌이 든다는 거죠. 이건 지상에서 느낄 수 있는 그 어떤 기쁨보다도 어, 정말 정말 견줄 수 없는 어떤 것으로도 견줄 수 없는 그런 기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따뜻하게 끌어안는 느낌이 빛고울 광주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이런 이런 지역명 자체가 궁극의 낙원으로 보이는 것. 그래서 궁극의 낙원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빛을 길어 올리면서라고 했으니까 이곳이야말로 광주에서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하루에도 몇 번씩 극락교를 건넌다고 했으니까 하루 종일 일하고 나서 힘들게 사느라 세속적인 삶을 견디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마음으로 항상 빛을 그리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빛고울이 감싸주는 것, 이것은 강주다라고 하는 것을 극락교를 건너가는 그 모습으로 형상화하고 있습니다. 한번 가보시기를 추천드려요, 극락강역을. 최양숙 시인 역시 극락강역에 대해서 시를 쓰셨습니다. 이제 이거는 좀 이미지는 약간 다릅니다. 예전에 이제 추억이 돼버린 것 같은 추억을 불러내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죠. 어쨌든 극락강역도 지금은 간이역으로서 옛 추억이 살아있는 곳이잖아요. 네, 달빛이 돌아왔어요. 네, 달빛이 들어왔어요. 달빛이 들어왔는데, 불빛이 들어왔어요. 불빛이 들어왔는데, 내리고 싶었어요. 내리고 싶었지만, 그리고
내리고 싶었지만 잔물결에 발 담그고 이젠 웃고 싶었지만 결국 고개를 가로저으면서 지나가는 잠든 역이에요. 네, 내리지 못했던 거죠. 네, 뭔가 만나려고 했으나 마음을 주려고 했으나 다 하지 못한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이마에 불을 켜고요. 덜컹덜컹 살던 날도 하루도 어루만져 주지 않던 흐린 밤도 아무도 어루만져 주지 않던 흐린 밤도 혼자서 녹슬어가다 거칠어진 밤바람. 표현들이 굉장히 멋있죠. 어, 그때는 왜 동요매곡 흘러가지 못했던 걸까요? 창문이 너무 많아서 냉기만 서렸을까요? 네. 어둠에 아무렇게나 뒹굴던 나의 뒤쪽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달려왔던 생, 시적화자가 달려왔던 생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잠든 역이 됐죠. 그래서 이것은 나의 회상이면서 또 누군가에게 추억의 회상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하는 부분입니다. 역 이야기를 하다 보니 굉장히 또 편안해지는 느낌이 좀 들지 않으세요? 네, 아무래도 이제 역이라고 하는 것은 좀 더 누군가를 만나고 또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서 가고 또 기다리는 곳이기도 하고 뭐 글쎄요 터미널처럼 그런 개념으로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말바우 시장이라고 혹시 아시는지 여러분 모르겠어요. 광주에서 이제 재래시장이 많지는 않은데 말바우 시장이라고 있어요. 말바우 시장의 유래는 그 김덕령 장군이 말을 훈련할 때 그 말이 도착한 장소라고 할 수 있는데 말이 얼마나 힘이 센지 말 발굽이 바위를 팼대요. 바위를 패게 만들었대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 바위도 있었다고 하는데 이제 재개발하면서 그건 없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박정호 시인이 그린 이 풍경은요. 이제 담양에서 창평에서 거기가 이제 담양이나 창평에서 오면 가장 그러니까 그 무슨 다른 시장도 있긴 하지만 멀지 않은 시장이에요. 네, 그래서 햇귀지며 다녀왔네. 그러니까 이 지금 장사하는 풍경인데요. 자리에 펼쳐 놓았어요. 텃밭을. 이제 이것저것 심어왔던 것들을 펼쳐 보십니다. 그 안에 들어 앉으셔가지고 팔고 있겠잖아요. 네, 70평생 구부러져서 닿은 바닥이죠. 네, 그래서 이 70평생 동안, 네, 그러니까 그쯤 70평생을 사신 분이 예, 사시는 곳이겠죠. 그래서 단수여서 제가 좀 풍경을 보여드리려고 갖고 왔고요. 너덜경은 임성교 시인의 작품입니다. 너덜경은 이제 순우리말이잖아요. 돌 많고 돌이 많아서 흩어져 있는 뭐라 그럴까요? 비탈이라고 볼 수 있는 작품입니다. 오른쪽은 이제 무등산 너덜경 사진을 제가 올려놓은 거고요. 여기 와서 예, 이제 사람들이 쉬어가기도 하고 물도 마시고 할 수 있겠잖아요. 그리운 이름도 불러보고 난 여기 처음으로 너의 젖은 눈을 만난다로 시작을 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서 그 누군가에게 품던 향기를 품을 수도 있고요. 네, 그래서 계곡의 시간을 만나러서 바람이 깎아놓은 빈틈을 만나러 가는 거고요. 우리는 그 사이에 시간들을 여기서 쉬게 되는 것이죠. 네, 누구나 여기에 걸터 앉아서 물을 마실 거라는 거죠. 네, 나는 누군가에게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너덜공의 이미지를 서정적으로 그려낸 작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 번쯤 또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5.18 얘기를 잠깐 좀 해드릴까 해요. 잠시만요. 네. 네. 5.18은요, 1980년 5월 18일부터 한 열흘 정도, 그래서 열흘 공동체라고 얘기를 해요. 네, 열흘 동안에 전두환 신군부를 중심으로 해서, 군부 세력들이 이제 계엄군을 데리고 완전히 이제 광주를 초토화시킨, 그리고 광주 시민들을 왜곡시켰잖아요. 폭도로, 북에서 내려온 폭도로 왜곡시켜서 무척 그냥 무작위로 죽였던 사건입니다. 민주주의를 외쳤던 광주 시민들이 대책 없이 당하는 사건이었죠. 여기 잠깐만 보이면 5월 18일 여기 보이시죠? 5월 18일 날은 새벽에요. 5월 18일 새벽에 전남대학교가 먼저 점령이 되고요. 그리고 5월 19일에는 금남로까지. 네, 그래서 아마 5.18에 대한 얘기들은 많이 아실 거예요. 그래서 가슴이 많이 아픈 역사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무등산이 이러한 아픔들을 다 보고 품어준 산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순 속에서 광주 시민들을 지켜냈고 또 그러면서도 침묵해주고 네, 또
언젠가 떠나서 다시 광주를 찾아와도 반갑게 맞아주는 어머니 같은 산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곳 풍경은요, 네, 여기 망월동에 있는 풍경이에요. 망월동이 원래 달을 바라보는 동네라고, 바라는 동네라고 하잖아요. 발알망자에 달월자니까요. 네, 이름의 유래는 옥토끼가 보름달을 이렇게 바라면서, 그러니까 보름달을 바라다 보는 이런, 그러니까 풍수적으로 굉장히 좋은 곳이라고 하는데, 안타깝게도 어찌게 보면 아니 이분들을 또 지켜주는 곳이기도 하겠다는 생각도 들지만, 네, 이렇게 지금 사진을 보여드리고요. 오른쪽에는 광주 시민들, 희생된 광주 시민들이 지금 드라이 아이스하고 태극기에 덮여가지고, 예,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는 시민들이 무슨 잘못을 했겠어요. 군인들에게 잘못을 용서 빌고 있는 모습인데, 이렇게 빌어도 예, 많이 죽였었고요. 예전 도청의 모습입니다. 지금은 이 도청이 많이 달라져 있어요. 네. 저랬을 때 저 분수대도 지났던 풍경이 생각나네요. 이 작품은, 여기 오른쪽에는 5.18 민주화공원이고요. 이 작품은, 신인일 거예요. 이분이 등단을 하신 것 같기도 한데요. 예, 백일장에서 이분이 망월동의 봄이라는 작품으로 중앙시조백일장에서 장원을 했던 작품인데, 또 이 작품을 통해서 또 그 장원 작품을 통해서 5.18을 또 다시 우리가 또 기억하게 하는, 예, 작품입니다. 기억하게 하는 시간을 만나보게 되겠죠? 피지 마라 꽃들아 날지 마라 새들아. 네, 꽃샘바람 회오리 옷깃 속에 파고들면 파도로 무너지는 마음 썰물지는 봄날에. 네, 해서 이렇게 두 수짜리 작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지엽 씨는 아까 해남에서 보낸 편지로도 이제 좀 제가 설명을 좀 소개를 드렸던 작품입니다. 내 몸이 광주 같다 해서 광주를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오른쪽에 좀 보시면요. 네. 망월엔 여직 비가 내리고 있어요. 아직도, 아직도 비가 내리고 있고요. 아득하게, 예, 펄럭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숭숭 구멍 뚫린 잿구멍도 있어요. 네, 여전히. 그래서 내 몸이 지금 광주 같아요. 유배의 그림 같아요. 근데 이게 첫 번째 수에도 약간 있거든요. 네. 어, 갈망과 갈증 같은 남도의 뜰하게는요, 아직도 그 폭염에 잡초들만 우거져 있어요. 여전히, 여전히. 그래서 불 나간 빈집만, 불이 나간 빈집, 얼마나 깜깜하고 어둡겠어요. 불 나간 빈집 같아요. 내 몸이 광주 같아요. 아직도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몸을 광주 같다고 이제 직유하면서, 비유하면서, 이 아직도 여전히 끝나지 않은 광주의 아픔이 몸에 배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연대기적 몽타주는 이제 연대 그쪽 연작시예요. 이것도 14니까 꽤 이제 많죠. 몽타주 기법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무등에 관하여라고 하는 이재창 시인의 작품의 연작입니다. 네, 여기 보면 그 산에 대한 무등산에 대한 얘기들이 있어요. 너는 항상 흐르는 강물처럼 말이 없고, 네, 한반도의 가장 큰 기슭을 올리고,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진짜로 무등산에 대한 얘기예요. 무등산은 부당한 차별이라든가 불의의 폭력에, 예, 대항하고 저항했던 산이고요. 그런 것들을 거부했던 산이기도 합니다. 무등이라는 말 속에는 여러분, 평평하다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이 말에는 모든 무생명들을 품고서 어떤 차별도 두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에 세상에 이제 그 인간들이 만들어낸 위계 질서나 막 이런 것들로도 이 무등이라는 정신 안에서 다 극복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산의 모습들을 좀 알고 있고요. 여기 10위를 잠깐 볼게요. 금남로 걷다 보면 생각나요. 민주주의요. 네, 여전히 생각이 나죠. 아직도 이제 광주의 5월은 뜨겁게 아픕니다. 얼마 전에 이제 여러분 뉴스를 보셔서 아시겠죠? 네, 그 사죄를 사죄 한마디 없이 떠난 분. 네. 그래서 이 금남로의 그 아픔들은 씻을 수가 없어요. 단 몇 줄의 사과로도 올려도 씻을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예, 금남로 걷다 보면 생각난다 민주주의요. 그래서 좀 그 푸른 하늘 죄 없이도 달려오는 가슴 아래. 오늘은 너에게 안부를 묻는다. 머나먼 그리움은. 나는 살아있지만 너는 없어요. 그러니까 살아남은 자들의 굉장히 힘들어했던 곳
것이라고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5월이 돌아오면은 가슴이 아파요. 네, 여기 오른쪽에도 있잖아요. 네, 나는 지금 너는 떠나고 나만 남아있는 금남로에 있는 것 같아요. 5월이 되면. 그래서 뭔가 죄의식도 느껴지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몇 자 적어본 거였어요.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이 시를 좀 해석해 본 부분입니다. 군사정권, 장기독재 체제, 억압체제에 대한 민족의 저항이었던 것이고요. 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던 것이고요. 이 작품은 고영서 시는 제가 이건 시조는 아니에요. 근데 시조는 아닌데 한 작품을 소개하고 싶어서 넣었습니다. 굉장히 짧은 시라서 자유시라서 제가 좀 소개해 드리려고 넣었습니다. 잎합꽃은 밥처럼 생겼어요. 밥처럼 생겨서 밥 뜸드는 냄새가 나요. 네, 네, 절에 어, 흐드러지면 영락없이 풍년이었지 해서 우리말 사투리를, 이쪽 사투리를 좀 쓰고 있고요. 망월 가는 길에 어느 틈에 이게 많이 피어 있대요. 흰 그늘을 지나요, 흰 꽃그늘을. 근데 이때 우리는 총 대신 밥을 달랐어야 죽을 각오로 하잖아요. 이 주먹밥을 달랐던 거죠, 어머니들이. 이것을 지금 얘기를 하면서 봉분 없는 묘비에 누가 들어앉았, 그러니까 누가 올려놓았나, 예, 갓 지은 고봉밥 한 그릇이라고 해서 짧은 시라서 제가 시조를 공유하는 가운데에서도 굉장히 어울릴 것 같아서 가지고 왔습니다. 네, 그래서 가지고 왔고요. 이 무덤, 그러니까 이름 없는 봉분 없는 무덤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 가슴 아픈 곳에 올려놓은 그 풍경을 보여주고 있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제 작품입니다. 광주에 518번 버스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518번 버스를 타고 망울무효역을 갑니다. 518번 버스는 그 광주에서 5.18 기념 재단도 가지만 망울묘역 가는 곳까지가 이게 종점인데 금남로를 지나서 가요. 금남로를 지나서 가는데 가면서 이제 춘장축제도 하고 옛날 간판들도 보이고 이러더라고요. 근데 내가 과연 5월을 얼마나 뭐 그러니까 5월에 아주 어렸으니까 광주 5월 사건이 있을 때 굉장히 어렸기 때문에 5월을 직접 뛰고 저항하고 이런 세대는 아니지만 문학을 통해서 수업 시간을 통해서 제가 대학생들에게 많이 공유를 했던 건데 그것이 과연 내가 잘하고 있는 걸까? 진짜 뭔가 얼마만큼 많은 것을 안다고 이렇게 하고 있을까 하는 반성도 좀 돼서 시를 써봤던 겁니다. 그리고 이 작품은 이제 5.18 기념해서 제가 작품들을 많이 쓰다 보니까 어, 5월에 대한 뭐 너무 많은 이야기들을 이렇게 내가 잘 알고 있나 이런 생각들이 좀 들어서 증언들을 좀 찾았어요. 5.18 민주화운동 관련된 증언들이 많이 쏟아졌잖아요. 찾다가 너무너무 소름 끼치고 마음이 아파가지고 볼 수가 없었어요. 세상에 인간이라면 이렇게 할 수 있나 하는 얘기들을 너무 많이 들어서 그리고 보고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중에서도 제가 어, 이렇게 써내려갈 수 있는 부분만 이렇게 좀 마음을 다잡고 써내려갔던 시가 증언들에 해당이 됩니다. 네. 창밖에서 총알이 날라오고요. 집안에 있어도 사람이 죽었으니까요. 네. 그리고 그런 그 신발이 도망가다가 신발이 벗겨지니까 그 신발을 주우러 가다가 아이가 죽고 이런 모습들이에요. 이거는 진짜 정말 그나마 약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죠. 자, 분위기를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울산입니다. 굉장히 예쁘죠. 이국적인. 우리나라에서요, 가장 해가 빨리 뜨는 곳이래요. 정동진보다도 5분 빨리 뜨고요. 굉장히 이국적인 풍경인데, 제가 한 두어 번 가봤어요. 네. 여기 제가 해놨죠. 맨 먼저 해가 떠오르는 곳이라고 하고요. 어, 영일만보다도 1분 빨리 뜨고요. 또 이런 것이 다 있어요. 네. 정동진보다는 5분. 예쁜 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도 제시의 간절곶은 이름 그대로가 굉장히 간절하게 느껴지는 곳이잖아요. 이런 간절함의 이미지고요. 오른쪽에 있는 우체통이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우체통이에요. 1년에 한 번 편지가 배달된다고 하는데 진짜 그런지 모르겠어요. 네, 굉장히 예쁜 곳이고요. 이 시도 보시면 어둠을 쓸고 쓰는 등대 같은 등대불빛 젖은 바람 이렇게 그 빗질이라고 나오잖아요. 멋있어요. 시들도 멋있고요. 네, 이 풍경들이 또 멋있습니다. 여기 저는 마지막에 굉장히 멋있었던 것 같아요. 끝없이 헹궈낸 뜬물. 네, 해안띠로 둘렀다. 네, 이 부분. 네, 그리고
김현동 시인의 작품입니다. 상소문을 쓰는 바다 해가지고 바다가 마치 상소문을 쓰고 있는 것처럼 보여주는 거죠. 새날 새빛으로 어둠을 지우는 곳이 여기인 거죠. 지우는 곳. 예. 그래서 가장 먼저 해가 떠오른다는 이미지를 이렇게 담은 것 같습니다. 근데 내 마음에 내 기슭이 한데 얼려서 출렁이는 이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고요. 어, 배우 습지 해가지고 제가 우포늪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 어떠신가요? 여기는 한국의 세계 유산이라고 할 수 있고요. 한 가지, 여기는 자연 풍경 그대로를 보존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기 같은 데에는 땅이 습기를 품고 있다가 나중에 그것을 또 이렇게 발산하는 자연스러운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풍경들인데 굉장히 멋있는 풍경만 제가 좀 가지고 보여드렸고요. 국내 최대 규모의 천연늪이라고 합니다. 인위적인 훼손이 거의 가지 않는 곳이라서 그대로 보존이 잘 되어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제가 아마 갔던 때가 여름이라서 굉장히 끈적끈적해야 됐다고 해야 되나? 습도가 굉장히 높았던 것 같아서 저는 모르겠어요. 이렇게 그것이 너무 그 느낌이 싫었었는데요. 다시 한번 좀 가보고 싶다는 생각을 좀 해요. 네. 끝이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시는 굉장히 저는 이제 마음에 드는 시입니다. 오른쪽에 사진 풍경도 멋있죠. 길은 어느 틈엔가 원시로 접어들었어요. 거미줄 같은 햇살이 나를 빨아들여요. 근데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풀들이 발표하여. 여기서만 살고 있는 게 있대요. 여름 내내 피다질 저 하얀 옥잡곤도 있고요. 저도 잘은 모르겠어요. 오늘은 어, 발이 빠져서 역사 속으로 갇혀요. 늪이니까요. 네. 시간을 잡고 있던 감고 있던 물뱀이 그 위로 지나가요. 그러니까 여기서만 있는 동식물이 존재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잡아챈 부분 같고요. 우포늪이라고 하는 박권숙 시인의 작품입니다. 박권숙 시인은 올해 이제 돌아가셨어요. 예, 아프셔가지고 돌아가셨습니다. 좀 안타까운데 이 시도 압권이지만 박권숙 시인의 시들이 굉장히 좀 풍경의 서사, 그리고 내면의 서사 이런 것들이 잘 어우러져서 서정적인 어떤 아우라를 발산하는 힘이 있는데요. 좀 아깝죠. 네. 그래서 굉장히 저는 첫 수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좀 소개하고 싶은 작품이라 우포에 관련된 작품들을 제가 몇 개 좀 보여드리려고 잠깐이나마 우포를 지나가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제가 제주를 가보겠습니다. 제주는 제가 또 올 여름에 다녀와서 굉장히 또 즐겁게 힐링을 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뭐 단순하게 놀러 갔던 것은 아닌데요. 역사적인 현장을 한 번 더 둘러보는 계기가 됐습니다. 제주 하면 사삼항쟁이 떠오를 거예요. 제주 사삼의 흔적들을 제가 많이 보고 왔습니다. 네, 제주 사삼은 어떤 곳이었나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제 우리나라 자체의 힘으로 해방이 된 것은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한쪽은 한쪽은 이제 소련이 먼저 이렇게 그 공산주의 정권을 장악하려고 할 때 미국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한반도가 다 공산주의 손에 넘어가겠다라고 해가지고 끼어들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자본주의 노선과 함께 같이 가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자본주의를 건설하고 각각 미국이 봤을 때는 한국을 이제 전체적으로 공산주의화 시킬 것 같으니까 이렇게 해서 미국과 소련이 대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김일성 중심으로 사회주의 체제가 그리고 이승만을 중심으로 한 자본주의 체제가 정권을 수립해야 한다라고 하는데 여운형 셈이 이것을 반대했죠. 분단만은 막아야 한다라고 했는데 이런 가운데 여운형 선생이 그 돌아가시게 되죠. 암살을 당하게 되죠. 네, 그래서 어, 이분이 이제 김일성도 찾아가고 이승만도 찾아가서 절대로 분단은 안 된다라고 했었던 분인데 암살을 당하게 됩니다. 아마도 1946년이었던 것 같아요. 암살을 당하게 되고 민족 지도자로서 원래 추대를 하려고 했는데 암살을 당하게 됐고요. 그 이후에 김구 선생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김구 선생 역시도 이제 남북 분단은 반대했죠. 남북이 분단되면 어쨌든 전쟁이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의 동족 선전의 전쟁을 사실 진짜로 치렀고 지금도 휴전선이라는 게 있잖아요. 유일하게 이제 지구상에서 분단된 곳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분리된 정부를 세우려고 하니까 국민들이 반발을 했겠잖아요. 그래서 국민들이 반대를 해요. 제주 도민들만 반대를 했겠어요. 근데 이제 제주 도민들이 이제
그 굉장히 희생양이 또 됐죠. 그래서 북한은 남에 비해서 인구수도 적고 투표하면 질 거라고 생각을 해서 김일성을 추종하던 이들이 이제 소련에 의해서 남북한 총선거를 반대하게 돼버리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게 되는데 그 총선거 남북한 분단에서 분리되는 이 분단의 이 정치 상황을 반대를 했던 제주도민들이 굉장히 많이 희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만남북한에 분단되면은 어쨌든 전쟁을 치르게 되니까요. 그런 것들이 실제로 진짜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또 처단하는 방법이 있죠. 네, 누명을 씌워가지고 제주에서 엄청난 학살을 일으키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런 미국에서 지원받은 서북 청년들 있죠. 이 서북 청년들이 이제 육지에서 제주로 내려와가지고 제주 도민들을 그 북에서 내려온 뭘로 몰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분들을 많이 죽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고하게 희생된 사람들 제주도민들의 3분의 1이 죽었다고 하던데 그건 이제 확실하게 추산된 것은 아니고요. 그랬었던 거고요. 제주도민들뿐만이 아니죠. 그래서 엄청나게 토벌을 했어요. 예, 그야말로 토벌이었죠. 그래서 엄청나게 정말 이거는 말할 수 없이 많이 죽었는데 뭐 집에 있으면 집에도 불 질러버리고 건물 자체를 그래버리고 이랬기 때문에 피해 도망갈 데가 없었는데 한라산으로 도망가고 산에서 숨어 살다가 얼어서 죽고 이런 사람들이 꽤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붉은 신발은 이 김진숙 시인이 이제 또 제주에 살거든요. 그런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돌아오지 않아요. 한번 간 사람은. 네, 이런 풍경이고요. 여기 제가 사진을 약간 좀 해놨는데 이거는 뭐냐면 그 제주 4.3 항쟁 기념관에 가면 이렇게 이제 한라산에 숨어 들어가지고 얼어 죽은 아기를 안고 얼어 죽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작품입니다. 길고 푸른 밤에 등뼈 시린 그 밤에 주먹밥 한 덩이가 이별이던 그 밤에 하얗게 부서져 내리네. 눈물 같은 뼈가루. 지금 이 눈물 같은 뼈가루의 모습인데요. 이게 지금 뭐 폭포가. 근데 이 작품은 4.3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김영란 시인 역시 제주에 살고 계신 분입니다. 이 작품도 마찬가지로 4.3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해마다 4월이면은 우리가 또 해마다 5월이면 떠오르듯이 예, 이렇게 또 마음 아픈 기억들을 끄집어내고 있습니다. 단시조라서 제가 짧게 보여드렸고요. 제주 4.3의 풍경들을 좀 보여드리고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제주를 나오면서 우도 아시죠? 우도. 네, 우도가 여의도 3배라고 하네요. 저는 우도를 한 20년쯤 한참 전에 20살 무렵에 갔다 한 20년도 훨씬 넘었죠. 한 26년 정도, 25년 정도 전인가요? 그때는 뭐 많이 없었어요. 뭐가 많이 없었는데 지금 뭐 엄청 많더라고요. 그 이후로는 가본 적이 없어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우도입니다. 소 모양을 닮았다고 해서 우도라고 하는데요. 아름다운 섬인데 우리가 여행지를 쭉 가면서 역사적인 사건들을 좀 돌이켜보고 또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시조로 어떻게 형상화했을까 이런 또 부분들을 생각하게 합니다. 코로나 시기에 우리가 꼼짝없이 많이 일상을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여유도 빼앗겼습니다. 먹고 사는 일이 먼저인데요. 여행을 갈 수가 없는 상황들이 많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여러분들에게 시조를 통해서 이곳저곳을 간단하게 이렇게 돌이켜 보면서 또 제가 하는 이 수업, 그러니까 이 강의의 1시간 짧은 시간 동안에 어떻게 그 많은 시들을 공유하겠습니까? 그래서 제목이라도 기억하셨다가 나중에 또 한번 재차 찾아보실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앞에 보시면 그래요. 바보는 방황을 한대요. 근데 현명한 사람은 여행을 한다고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 네. 그 여행을 통해서 여러분들 많은 것들을 조금 얻어가시는 것은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어느 길로 가야 할지 참 우리는 참 많이 헤매고 알 수 없잖아요. 네, 그 여행의 길목은 어디로 갈 것인가를 결정하는 사람은 나예요. 근데 그 시작점이 이제 여행이라는 거죠. 자기 길을 찾는 시작점은 나라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여행을 떠나기에 좋은 시간입니다. 멀리 가라는 그 여행이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이 개념은 저하고 이제 시조로 짧은 여행을 다녀오셨다 생각을 하시고 이제 저와 함께 만나셨던 시간이니까 이제는 여러분 제가 가이드라인을 해드렸던 대로 여러분이 떠나보시는 것은 어떨까 싶습니다. 좋은 가이드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네.
이것은 제 시 중에 첫눈이라는 시 중에서요. 네, 첫눈은 얼마 전에 광주에도 다녀왔습니다. 막 태어난 그리움은 허공에서 자란다라고 하는 시구절이 많은 분들이 돋보인다고 해주시더라고요. 네, 첫눈이라는 시와 또 여러분이 또 저와 떠나셨던 이 여행 즐거우셨으면 좋겠고요. 또 단순히 즐거움뿐만 아니라 또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삶의 의미와 같이 또 역사적인 사건을 되새겨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또 여러분 스스로를 또 만나보는 시간을 또 가져보는 계기, 다짐을 또 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에게는 네, 또 오프라인으로 만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예, 감사합니다.